전일 코스피 지수 0.36% 내린 3,131선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예요. 네네. 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떤 흐름 보일까요? 다음 주도 여전히 뭐 이번 주 마찬가지로 행진. 네.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죠. 거기 보면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좀 많이 따라 부르고 했는데 이제는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지난주는 제갈량의 어떤 지략보다는 농부의 우직한 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몰렸을 텐데 그런 종목들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뭐 농사를 지면 한 해, 두 해 지을 게 아니잖아요. 뭐 30년, 40년 짓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안 좋은 건 좀 정리를 하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 최근에 묵값이 뭐 폭락을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지 말고 오히려 최근에 뭐 팥값이 올라가면서 뭐 팥테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 300% 이상 나왔는데 그런 흐름을 쫓아가자. 그래서 뭐 한꺼번에 교체 매매를 어려운 분들은 좀 일부 종목들 있죠. 종목 중에서 뭐 10% 정도 또는 뭐 1종목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종목 한 종목을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걸 시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좀 기다려 봐야지 뭐 내 종목 올라오면 시장도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 그때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좀 접근하자 이런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건 대부분 역배열이 되어 있고 안 올라갈 확률이 70%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특히 제가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그 나스닥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어요. 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감, 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마지막 여기서 살리면 된다. 그래서 나스닥이 우리 시장의 바로미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국채금리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 법인세율이 뭐 28%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건 국제 자본가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한번 흔들었고 제대로 날리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제 우리는 그걸 간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수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좀 안 하고 다들 뭐 비트코인 하고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 보면. 근데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관 쪽에서는 어차피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매에 일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인데 우리 외국인들이 어느 쪽을 사는가 제가 계속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날아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라는 표현을 쓰고 지난번에 시장 급락 나왔다가 턴할 때 보면 이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지만 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 올렸어요.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밀어 올리는 거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한 번씩 밀어 올리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인데 보면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샀고 또 뭐 외국인 샀고 또 어제도 샀고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쪽에 집중 매수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 업황 그닥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는 그런 업황 흐름 때문에 좀 사이즈가 좀 적은 그리고 경기에 좀 민감하지 않고 실적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저들의 움직임을 잘 포착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바이오들도 사고 또 뭐 반도체도 대형주보다는 좀 사이즈가 적은 종목들로 산다고요. 자, 이런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수를 한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빠져나갔고 이제는 우리 시장의 뭐 실적이나 아니면 우리 시장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를 좀 좋게 보는 외국인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국인 수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중요한 변곡점에서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하면서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 2주 전인가요? 저한테 어떤 투자자가 전화를 했어요. 저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국고채 애청자인데 그때 뭐 나스닥 급락 나오고 또 코스닥 빠질 때 왜 코스닥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야기가 안 갔다. 그런데 지나고 맞더니 당신 말이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던데 우리가 코스닥 쪽에 뭐 외국인 매수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대신 이제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쌍끌이 매수가 되어야만 시장이 좀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쌍끌이 매수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금융투자는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연기금이 비중을 많이 줄였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국내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대형주의 숨통이 좀 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직 에셋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을 허용 한도를 한 2%에서 3%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국내 비중이 한 19.8%까지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자, 이로 인해서 연기금 한 7조 원 정도의 주식 보유 매력이 생겼죠. 그래서 대형주들을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사거나 아니면 우리 시장에 뭐 중소형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럼 지금 전략적 자산 배분이 2%에서 3%로 늘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뜯어보면 똑같아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건데 결국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2%에서 3%로 늘리고 전술적인 자산 배분을 좀 줄였죠. 그러니까 조삼모사 아니냐, 뭐 이거 3%를 늘리고 이거 2% 줄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 하다 보면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이 전략적 자산 운영력들이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는데 허용한다고 3%라고요. 시장이 뭐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변화에 따라서 운영력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또 퍼센티지가 3% 정도 되는데, 근데 실제로 잘못하면 문책을 당하고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한 2% 정도로 운용을 한다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한 1%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금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그럼 운영력들이 할 수 있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2%로 줄이고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3%로 늘리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의 어떤 허용 범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뭐 시장이 뭐 국채금리 따지고 복잡한 거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가야 된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나스닥이 올랐고 우리 시장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뭐 국채금리 미국 튀는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인세 형성되는 거 걱정 안 하고 나스닥이 잘 올라가죠.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이 우리 시장이 좋아질 수 있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장은 기업들의 순이익이 한 최근에보다도 한 48% 이상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PER도 한 14배에서 13.6배로 약간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경감이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들은 최근에 뭐 안 좋은 흐름이 나왔긴 했지만 최근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가고 기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2주 전에 벌써부터 포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또 늦어도 지난주에는 해야 되는데 이미 늦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시기가 거쳤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대신 내가 시장보다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내가 가진 종목은 대부분 올라갈 종목은 이미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반등이 나올 종목. 근데 내가 역배열되어 있는 종목은 거의 한 70% 확률로 안 갈 확률이 높아요. 반등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진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반등의 시도를 기다리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을 산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전략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주식은 한 치 앞만 내다본다면 몇 초 전만 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자꾸 후회 섞인 한마디씩이 나오죠. 아, 그때 팔 걸, 그때 매수할 걸, 아, 그때 비중을 줄일 걸, 팔 걸, 살 걸, 뺄 걸, 이런 껄무새들의 어떤 그런 되뇌임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조금만 많이도 말고 한 발짝, 반 발짝만 앞서 나간다면 우리 계좌도 튼실하게 불어날 수 있고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상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매수가를 생각한다고요. 내가 얼마에 샀는데, 내가 삼성전자 얼마에 샀는데 지금 이걸 팔아? 얼마나 기다리는데 팔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가가 매수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현재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홀딩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못 가는 종목이다 그랬을 때는 굳이 이걸 가지고 있지 말고 용광로를 매일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좀 교체 매매를 통해서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안 좋은 종목은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사면 되는데 그게 마음이 착하고 여린 분들은 어렵다고요. 자, 그랬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자, 총 비중을 내가 물려있는 종목 중에서 5%, 10% 매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종목 정도, 소주 한 잔 먹고 던져버리지.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10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종목을 사세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 아, 이런 맛이 있구나. 내가 맨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는데 새로운 종목 잘 샀더니 잘 올라가. 그럼 이제 하지 마라고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교체 매매를 하실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종목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전략을 이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부터 상승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근데 뭘 사야 될까를 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무엇을 꼭 사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네. 좋은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마하5로 달려가는 그런 둔폭 미사일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들을 제재를 했다는 이야기죠. 7곳을.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가? 히토류 관련주를 공략해야 됩니다. 어제 살짝 움직였기 때문에 뭐 전문가 집단이나 우리 또 서치 잘 하시는 분들은 히토류 관련주를 하겠지만 히토류는 제가 계속 국고처를 통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미중 간의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도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슈퍼컴퓨터 업체 7곳을 좀 제재를 했어요. 그 이유가 피디용 정보통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사용해서 뭐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둔폭 미사일을 만드는 슈퍼컴퓨터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안보를 좀 해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았는데 이 둔폭 미사일은 대기권에서 보면 마하 5로 달리죠. 마하 5가 얼마나 빠른 속도냐? 한 비행기 우리 뭐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갔는데 한 700km, 740km 정도 달리나요? 그럼 9배 정도 빠르기로 달려나간다는 거죠. 근데 핵을 탑재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요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현재로는 전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미국은 안 되겠다. 이제 요거 제재를 좀 가해야 되겠다 하는데 특히나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 둔폭 미사일을 이 푸전성에다가 여기다가 좀 해놨어요. 그래서 푸젠성에 배치를 해놓으면서 대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건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미중 간의 분쟁이 좀 안 좋아진다. 그렇다면 미중 간의 분쟁이 되게 되면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왜 히토류 관련주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자고.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희귀한 금속을 히토류라고 해요. 그래서 17가지 광물을 통칭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 첨단 가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기차 또는 군사적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근데 생산은 중국이 90%하고 미국은 한 80%를 수입해요. 원래 중국은 한 37%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1대1로를 만들면서 못 사는 나라들의 댐도 지어지고 뭐 다리도 놔주고 하면서 그쪽에서 야 너희 빚 못 갚으면 너희 가지고 있는 희귀 광물 우리한테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뭐 가지고 이제 전략을 무기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졌다고. 근데 실제로 이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냐 보면 일본하고 센카구 열도 분쟁할 때 이때 히토리 금속이 일본에서 수입 가격 기준으로 해서 9배 정도 튀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미얀마 좀 내부 안 좋은 그런 소요 사태도 있죠. 여기에다 만약에 미중 간의 분쟁이 좀 더 가속화되게 되면 한 달 이내를 좀 넘어서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압박을 해서 소련처럼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야만 자기들이 세계 1인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뭐 한꺼번에 공략하지 않고 이제 외곽을 통해서 뭐 공략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뿔이 많이 난 거죠.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이 우리 땅인데 너희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안 좋아지고 또 이번 돌봄 미사일을 일부러 뭐 공개를 하고 실전 배치를 하고 하니 미국도 짜증 나니까 7개 기업을 추가로 제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관련주는 뭐 동국 RNS, 해인, 대원화상, 티플레스 유니온 이런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보시면 좋은데 이 종목들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자동차 부품주와 병행을 해서 대원화성을 대시를 해드렸는데 한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9%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미중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도 나름대로 자기들 이유가 있고 미국도 이유가 있는 건데 미국은 러시아처럼 분리 독립을 시켜서 자기들이 세계 1인자가 돼야 돼. 예전에 전후 지나고 나서 어려웠던 중국을 도와줘서 살려놨더니 얘네들이 우리를 잡아먹네. 그러니까 얘네들 좀 제재를 해야 되겠어. 이제 이런 입장인데 보시면 중국 이쪽으로 보시면 인도, 네팔 여기 있죠. 또 이쪽은 중동 쪽하고 만나죠. 지금 여기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하고 만나는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좀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쪽을 분리 독립을 시키고 원래 중동의 어떤 민족들이 다들 여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슬람 민족이. 그리고 티벳도 마찬가지죠. 티벳 자치구 또 동북 삼섬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외곽 쪽을 건드려서 분리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수성을 하는 입장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토리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근데 과거에 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헌터 바이든이 BHR 파트너스를 통해서 중국에서 통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거 아킬레스건이다. 그럼 나중에 뭐 재선할 때나 이럴 때 이거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대중국 압박 전략보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바이든이 엄청 강해졌죠. 오히려 그 트럼프는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면 이 바이든은 점잖으면서 뒤에서 한 방씩 때리는 스타일이죠. 근데 원래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는 좀 강경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직접 장점인을 만나고 실제로 해보면서 WTO도 가입을 시켜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다고요. 자, 그러면서 중국이 바이든하고 좀 가까워지는 움직임이 나왔고 처음에 외교위원일 때는 좀 강경파였는데 외교위원장을 2번 연임하면서 또 중국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마다 건너가면서 그때 상당히 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다고요. 특히나 존 케리와 또 자기 아이들, 존 케리 양아들 그리고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이 투자회사를 차려서 중국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이제 이런 게 뭐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는 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마우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쪽 중국에서는 얼간이라는 표현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국보라는 그런 지칭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폼페이오가 발탁을 한 사람인데
폼페이오의 꾀주머니 진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중국을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중국이 너희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서 좀 해야 돼. 이제 이런 전략을 들였고 직접 뭐 영사관이나 이런 통해서 중국의 발전상을 확인하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또 투자자들이 또 항의 전화도 오신다고. 근데 저는 절대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게 없고요.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입장에서 하는데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뭐 좀 나보다 힘나 약한 사람일 것 같아. 그러면 막 뭐라고 하지만 갑자기 에이 하면서 했는데 봤더니 약간 좀 뭐 건장하고 좀 위협적인 사람이 오면 아이 가자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투자 전략을 얻어서 수익을 내자는 이런 취지니까 저는 전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압박 전략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둥펑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하게 되면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뭐 또는 기타 쪽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미국은 잘 알게 됩니다. 과거 태평양 전쟁 때 보면 좀 진주만을 공략해서 상당히 좀 미국이 좀 타격을 받았는데 솔로몬 제도를 탈환하고 또 이쪽을 통해서 남중국을 통해서 좀 일본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근데 최단거리를 놔두고 필리핀을 먼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날아갔다고요. 이건 뭐냐면 이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남중국해로 모든 뭐 동남아시아에서 뭐 고무나 뭐 전쟁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쪽을 차단하게 되면 가만히 놔둬도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전쟁 물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 미국은 바로 중국으로 가장 최단거리를 가지 않고 필리핀을 장악해서 남중국해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알죠. 그래서 뭐 가미카제 특공대가 그쪽으로 날아가서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대만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열어놓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태평양을 남태평양을 통해서 바로 자기 쪽으로 뚫고 들어와요. 그때 그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참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면 처칠이 가서 루즈벨트를 설득을 했죠. 야, 너희 만약에 독일이 통일을 해버리게 되면 너희 바로 동부 쪽에 직접 타격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앞이 열려 있으니까 너희도 참전해서 독일을 좀 망하게 해야 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미국은 잘 알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쪽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압박은 단번에 끝날 게 아니다. 근데 히토리 관련주들이 한 번 움직였잖아요. 다시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중국 압박 전략은 당분간 진행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히토리 관련주를 하나의 테마지만 그래도 좀 잘 지켜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히토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보고 또 여기에 보면 좀 더 재밌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건 바이오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고 바이오주들이 기지개를 켠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을 잘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연초에 뭐 아바타 하면서 IT 바이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바이오주들이 지금은 이제 천천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게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뭐 치료제나 백신 쪽보다는 임상학회나 아니면 또 암학회나 이런 쪽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임상 암학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한 기업들 이런 종목들로 상승이 나온다고요. 어차피 바이오 업종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 바이든 케어가 진행이 되면서 좀 공보험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되면 좀 뭐랄까요, 좀 비싼 것보다는 싼 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쪽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바이오시밀러 쪽이 기존의 제약보다는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쪽에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그 잘 올라가는 종목들, 뭐 지금 수급이 붙고 이런 종목들을 항상 제시해드리지 않고 대부분 저게 갈까, 저게 뭐 그럴까 할 정도로 생뚱맞은 종목, 초기에 조용한 종목들만 주로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타바이오나 이수앱 지수는 약간 올랐지만 다시 한번 한 1, 2주 지나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뭐 유유제약이나 라파스나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나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특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 안 좋은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교체 매매를 하셔도 될 정도로 한번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뭐 첨생법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도 있으니까 이런 바이오주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관련주들 좋지 않습니다. LG와 SK가 서로 저 배터리 분쟁을 하고 또 폭스바겐이 내지화를 한다네 뭐 또 저 미국에서 바이든이 이번에는 뭐 반도체도 자기들이 만들어보고 2차 전지도 자기들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죠. 근데 관련주들이 그것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유럽이든 전 세계 국가들이 좀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남아 있고 수소차로는 어려워요. 수소차는 어렵고 전기차가 대세인데 근데 전기차들이 한번 상승을 했고 또 최근에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건 대형주들이라고요. 대형주들이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을 때는 쫙 치고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또 기술력이 높아서 진입 장벽이 좀 두터운 그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바로 뭐 솔루엠이나 하나기술, 뭐 머큐리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한 번씩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다음 주 이후에는 잘 한번 관찰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리뷰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제가 좀 약간 좀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두들겨 제갈량처럼 두들겨보고 생각해보고 고심해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전략을 좀 드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2주 전부터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는 시대가 변했고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변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투자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들 쉬어가죠. 근데 어떤 좀 굵직한 종목들, 거래가 많은 종목들은 이미 한번 올라가 버렸다고요. 근데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거래도 적고 그런 종목들이 한번 탕 튀어 올라갔다가 이슈로 또 한번 등락을 하다가 2차 랠리 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이 좀 어려운데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제가 좀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국고처 한 1, 2주 사이에 국고처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반도체나 이런 쪽은 뭐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뭐 백강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나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정말 조용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조용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강하게 솟구치면 그때 차익 실현하는 게 주식의 백미다. 이걸 해야만 돈을 번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보혜 양조나 어떤 CS. CS는 정말로 이건 좋다. 근데 이건 사이즈가 너무 적고 저희 또 고객들에게도 이제 제시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좀 작은 사이즈지만 이건 한번 올라갈 수 있다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연속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다 올라갈 수야 있겠습니까? 또 못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나 작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좀 종목 교체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하신다면 그래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지 안 할 게 아니라 조금씩 교체 매매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시고 포트폴리오 교체 리밸런싱이 정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건 좀 사이즈가 큰 것들 또 약간 좀 명분이 있는 것들을 해드리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좀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나오는 CS나 보혜 양조 이런 것들도 제가 뭐 이러이러한 흐름이 나오니 보혜 양조는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좀 움직이는 해서 좀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 좋아하신다면 무료 공개 방송을 참여하세요. 이런 종목들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빅히트나 아니면 라운시큐나 이런 종목들 백신 여건이다. BTS가 위버스를 통해서 콘서트를 안 해도 실적이 난다 이런 말씀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참석하시고 그걸 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는 작은 게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인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백신 여건이나 아니면 뭐 정치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은행주는 안 된다, 증권주가 좋다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증권주, 바이오주 한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작은 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 흐름이 중소형주나 테마주 쪽을 보시면서 대형주 쪽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 조금 더 이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비중을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그 종목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이지 않는 홀딩 전략이고 이번 주 집중해야 될 건 히토류,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몇 종목이 있다고요. 아까 제가 좀 언급해드렸죠. 그리고 바이오주들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산주들 약간 좀 보시면서 전기차들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종목 보시고 이제 건자재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 빼고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좋아졌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다가 삐걱거릴 수 있어요. 그때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좋은 종목을 늘려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좌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기 전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테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꼭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좋은 투자 전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